두 원천은 창조적 진화로 계속 소급해 가야 되거든요. 창조적 진화가 뭐냐 도대체. 생명의 원리라고 베르그손이 말하는 게 뭔가. 그거하고 연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과 종교를 어떻게 생명의 차원에서 다르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 문제의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도덕과 종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능력이잖아요. 다른 것들이 도덕을 갖진 않죠. 종교를 갖진 않고. 근데 그 도덕과 종교라는 인간의 아주 그 독특한 이 능력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서 베르그손이 얘기한 그 생명의 원리라는 차원에서 이걸 설명해낼 수 있을까? 생명의 원리는 따로 있고 도덕과 종교 같은 거는 그냥 인간이 지가 만든 거야 라고 하면 앞에 창조적 진화에서 얘기했던 모든 존재의 원리로서의 생명이라는 게 무의미해지죠. 그게 모든 개체성의 내재적인 원리, 잠재적인 원리로서 생명을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인간의 모든 행위를 다 그거 입각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현실적으로 구축한 어떤 것들, 현행적 실천들이겠죠. 그런 실천들을 그 잠재적인 지평, 이거를 생명이라고 보느냐 아니면 이거를 정신이라고 보느냐, 이 강조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베르그손의 철학에 대한 평가가 좀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뭐라고 부르든 이 잠재성의 차원, 그 잠재성의 차원과 인간이 현행적으로 그 구성해내는 어떤 실천적인 이 지평들이 그게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덕과 종교를 그 생명의 원리라는 차원에서 다시 정초할 수 있을까? 다시 해석할 수 있을까가 이 책이기 때문에 창조적 진화가 뭐지? 이 책에서 베르그손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지? 이제 거기에 나오는 어떤 이분법적인 쌍들 있죠. 직관과 지성의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실론에서 우리가 봤던 표층의식과 심층의식의 관계라든가, 그게 이제 다 종합을 하면 결국 잠재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원리 속에서 도덕과 종교를 보기 위한 책인 거예요. 자, 그러면 돌아가서 이제 각자 창조적 진화가 뭐지?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가 결국 열림과 닫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충 막연하게 이미지자 열렸다? 뭔가 막 이렇게 오픈하고 개방하고 이런 거 같고, 닫혔다? 그거는 또 말 그대로 그냥 닫혔다. 문이 열리고 문이 닫히듯이 그냥 이렇게 이미지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 이미지적인 걸 벗어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정말 인간의 진화를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진화를 이해하는데 핵심이 창조예요. 이게 동떨어진 게 아니라고. 진화는 계속 나뉘는데 거기에 창조가 덧붙는 게 아니라 진화 자체가 창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이 창조라는 게 뭐냐, 이걸 이해해야 되죠. 생명의 약동이 이끄는 그 전체적 운동이, 그게 진화예요. 이 운동 전체가. 그러니까 진화라는 건 베르그손에게는 부단한 운동이기도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화의 상식적인 개념은 뭐 이렇게 발전의 개념을 약간 전제하게 되잖아요. 더 나은 것이 되어 간다거나 더 복잡한 것이 되어 간다거나. 근데 지금 베르그손이 얘기하는 진화는 부단한 운동이에요. 근데 그 부단하게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는 다르게 생각하면 동일한 것이 동일한 것으로 되어가는 운동, 이건 운동이 아니죠. 끊임없이 운동이 되어간다는 건 동시에 뭘 말하는 거냐면 계속 차이가 현실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화된다는 것도 뭐 어떤 덩어리가 있는데 이 덩어리가 계속 쪼개지는 게 분화가 아니에요. 분화라는 것 자체가 차이화의 운동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가 지금 이 공기의 온도와 습도와 이런 것들과 계속 그 차이를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를 갱신하지 못하면, 이 갱신한다고 제가 표현한 게 차이와 운동이죠. 온도가 계속 말하고 있는 중에도 변하고,
습도도 계속 변하잖아요. 그 변화한다고 하는 것이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 차이와 더불어서 몸이 계속 매번 자기의 조성을 다시 바꿔야 되는 거죠. 이게 현행화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와의 운동을 계속 해나가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디로도 갈 수가 없죠. 동일한 것에 머무르는 채로는 여기로 진화든 그게 어디로 가든 말든 그냥 그게 거기서 끝이 돼 버리는 거죠. 근데 차이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생명이 맞닥뜨리는 건 외적인 것을 흔히 하는 말로 극복해야 되잖아요. 외적인 것과 관계를 맺어서 그게 자기에게 유용한 방식으로 취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방향에 매몰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무슨 쪽의 운동이냐면 긴장의 운동이죠. 긴장과 이완 두 축의 운동이 있었잖아요. 긴장의 운동이라는 건 그 물질적인 장애물들 속에서 계속 그 장애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일정하게 조영해내는 거잖아요. 근데 요 차원의 극단 속에 이제 물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거는 베르그손이 생각하는 물질이라는 건 뭐냐? 그냥 수축 운동인 거예요. 긴장 운동.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만 있다? 계속해서 작용하고 반작용하는 것만 있죠.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동시에 그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또 다른 것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자기 자신을 유지하잖아요. 이게 이제 물질이야. 근데 또 다른 방향, 생명은 이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도 같죠. 그러니까 마치 지각과 기억 그 모든 과정의 중간 속에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행위가 바탕하는 그 어떤 사고의 운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극단에는 이제 그냥 순수 지각. 이거는 물질적 차원을 얘기하는 거였죠. 물질과 기억에서. 그 다음에 저 또 다른 극단은 순수 기억. 순수 기억이라는 요 차원과 순수 지각이라는 요 두 개가 맞물리는 지점 속에 우리의 인식과 행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원론으로부터 출발을 했지만 사실은 이원론을 벗어나는 것으로 귀결되죠. 들르지가 한 얘기도 그거였죠. 마찬가지로 창조적 진화에서도 한쪽은 끊임없는 긴장의 과정이 있어요. 수축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이제 물질들이 계속 다른 물질들과 관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그 과정이죠. 그런데 생명이라는 건 이걸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은 단순히 작용하고 반작용하면서 자기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그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차이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가죠. 차이를 살아간다고 하는 표현이 맞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힘이 나에게 가해지면 그 힘을 단순히 그냥 이렇게 딱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 힘을 자기 스스로를 조직해내는 것으로 쓰잖아요. 그게 그 힘에 대해서 창조한다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작용하는 거를 10의 힘이 가해졌다 그러면 10의 힘에 대해서 그대로 10의 힘을 발산한다. 이거는 기계적인 세계잖아요. 근데 생명은 뭐가 있느냐? 10의 힘이 가해지면 그걸 똑같이 10의 힘으로 발산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자기를 변형시키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생명이라는 것은 차이를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제 여기에 보면 힘의 세계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을 얘기하든 종교를 얘기하든 우리는 무슨 그러니까 물질로 전락한 그 작용 반작용만 남아있는 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아니죠. 생명으로서의 인간은. 그 다음에 그렇다 그래서 도덕과 종교가 완벽하게 이성, 정신적인 것으로만 얘기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나 베르그손은 우리가 행위하는 평면에 있다는 걸 강조한다 그랬죠. 그 행위하는 평면은 기본적으로 무수한 힘들이 작동하는 세계예요. 구체적인 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위할 것인가라고 할 때 그냥 나에게 가해지는 작용을 꿀꺽 먹어버리거나
아니면 기계적으로 작용에 대해서 반작용하거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작용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낸다고. 차이를 살아낸다고. 그런 점에서 모든 생명은 어떤 자기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하나의 개체는 타자들을 사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식으로 말하면 타자들을 살아내는 거지. 내가 온전하게 나의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니라 그 차이들을 산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그 차이들을 살아낸다는 것 자체, 이게 뭐냐면 그 매번의 차이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변형하기도 하고, 그 차이들이 계속 그 새롭게 발생하는 차이들이 또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잠재성을 이뤄내죠.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들은 이 동시적인 운동이야. 잠재적인 것이 생명이 언제나 현실화돼. 이게 분화의 운동이라 그랬죠. 생명 그 잠재적인 것이 현실화되는 동시에 현실화된 것들은 또 차이로서 잠재성이 돼. 잠재성에서 현실성으로, 현실성에서 잠재성으로. 동시적인 운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성과 잠재성의 지평이 이 베르그손에게는 같이 가는 거예요. 잠재성은 어디에서 따로 갖고 와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현실성 바깥의 잠재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언제나 같이 가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잠재성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내는 이 현실과 무관한 것이 돼버리잖아요. 현실성하고 무관하게 어디에서 갖고 와야 되는 힘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고. 계속 현실화하는 운동과 뒤섞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과 기억에서 현재라는 차원은 현재이면서 동시에 이거는 과거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언제나 과거가 되는 현재가 미래를 향하고 있는 이게 시간이라 그랬죠. 베르그손에게는. 그러니까 베르그손에게는 현재가 있는 게 아니죠. 과거가 되는, 끊임없이 과거가 되는 현재가 미래를 향해 운동하는 게 이게 시간의 운동이에요. 이거를 생명에 적용을 해보면 생명은 그 전체, 그 과거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잠재성의 영역이겠죠. 그 잠재적인 차이들이 우글우글하는 차이 자체, 이게 잠재성이에요. 그 들레즈가 차이와 반복에서 그 차이 자체, 즉자적 차이라고 얘기했던, 그리고 이게 들레즈는 이념이라고 차이와 반복에서 이념의 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그 장으로부터 계속 어떤 것이 현실화돼. 그러니까 개체의 삶을 산다는 건 그 끊임없는 차이 자체를 매번 자기 식으로 살아낸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게 살아냄과 동시에 여기에서 멈추지 않죠. 자기가 현재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살아낸 그 차이들은 또다시 잠재성의 운동으로 이렇게 화하게 되죠. 그러니까 매번 우리의 현재는 과거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것이 현재로 현실화되는 과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가 베르그손에게는 이렇게 뭐가 현재의 사실들이 축적되는 정태적인 게 아니라 그랬죠. 현재가 계속 과거의 뉘앙스를 변화시키면서 그렇게 변화된 과거가 또 현재로 그 작동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생명과 개체의 관계도. 그러니까 진화해 간다는 것은 그 부단한 운동인 거고, 그 운동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부단한 차이화인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이 차이들을 자기의 특정한 방식으로 살아낸다고 하는 것이 그게 창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생명체들은 인간을 포함해서 그 차이를 살아내는 이 운동들이 그 자체가 창조인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습관화가 되죠. 지성은 아주 탁월하게 그런 습관들을 조직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차이들을 현실화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나면 그냥 이게 약간 자동화가 돼. 그래서 자신의 어떤 습관이라든가 자신의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생산하는데 그냥 이렇게 멈춰버리죠.
이게 인간이 인간으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성 아닙니까? 그런데 창조적 진화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했던 거 지성의 역할이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걸 또 얘기하죠. 지성은 그렇게 우리를 습관으로 인도하고 습관에 안주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실온에서 봤던 것처럼 공간화하게 하고 자동화하게 하고 이러지만 지성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지성은 뭘 만들어냅니까? 언어를 만들어내고 관념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하잖아요. 이 활동이, 이 지성의 활동이 우리를 그 습관의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이 이제 이완의 방향 아닙니까? 이완의 방향. 우리를 계속 저 물질적인 어떤 기계론적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작용하고는 다른 방향을 향해서 이게 이완의 방향이죠. 이완의 방향은 뭡니까? 생명 전체가 그러니까 베르그손이 얘기하죠. 약동은 사라진 적이 없다고. 잠재성은 사라지지 않아요. 잠재성은 고갈되지 않아요. 계속 분화한다 그래서 최초의 약동이 반으로 줄고 또 4분의 1로 줄고 이렇게 하면서 분화될 때마다 약동력이 사라지는 그 생명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생명력은 언제나 내재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화의 과정에서 더 분화, 그 차이화의 운동을 더 극한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존재들은 결국 어떤 존재들이냐? 그것들을 이 생명력을 복원할 수 있는 존재들이겠죠. 내가 이런 방식으로 개체성과 어떤 종에 갇혀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자기 변신, 그 종이 자기 전환, 인간의 자기 전환 이런 것들을 시험할 수 있는 어떤 애씀, 노력 이게 바로 그 이완을 향해 열리는 거기도 하거든요. 자신의 이 현재를 긴장의 방향으로 환원되지 않는 어떤 그 과거를 계속 자기가 나아가는 미래로 이렇게 몰아넣는 노력이라 그래야 되나? 이 긴장의 방향과는 다른 이완의 방향으로 자기를 인도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지속을 직관하는 거하고 연관되겠죠. 이런 영역들이 말하자면 베르그손에게 이 두 원천에서 그런 예외적 개인 같은 데에서 굉장히 잘 드러난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종도 그 종이 막 이런 환경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종이 자기 갱신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언제나 소수적으로 살아남는 종들을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종이 대부분은 멸종이 되잖아요. 어떤 큰 소행성에 부딪힌다거나 커다란 사건이 있을 때 멸종이 되죠. 멸종이 되는 종들은 그 안에서 차이가 가장 적은 종들이라는 거예요. 단일화된 종들일수록 멸종이 돼버린대잖아요. 환경 변화가 일어나면. 근데 단일화되지 않는 종들일수록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그 종 안에서도 차이가 굉장히 다양한 종들일수록 변화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이 되게 다양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멸되지는 않을 수 있는 거야. 이게 인간에게는 지성 덕분에 또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성은 우리를 가두기도 하지만 습관에 또 한편으로 우리는 기호화하거나 어떤 관념을 형성할 수 있는 지성의 힘을 빌어서 그걸 도약대로 삼아서 저 직관 우리가 이 전체를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직관 속에서 다른 행동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진화를 추동하는 건 그런 점에서 창조인 거예요. 창조. 이 부단한 끊임없는 이 생명이라는 잠재성을 계속 다른 방식으로 차이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인간에게서 그러니까 가장 특권적으로 잘 드러난다.
그러니까 베르그손이 인간이 모든 종 중에 우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역량이라는 걸 그런 점에서 높이 평가한 거죠. 인간만이 자기 자신을 초월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뭐 지금에서야 그게 꼭 맞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게 뭘까? 인간은 다른 종에 비해서 자기 스스로를 갱신할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왜 그런 구절이 있었잖아요. 인간만이 초인, 인간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있었죠. 그게 창조의 부분이야, 창조. 그러니까 어떻게 차이를 살아내는 것을 통해 계속 자기 자신을 변형해 갈 수 있는가. 근데 그 변형이라는 게 어떤 차원에까지 이르러야 되냐면 이 전체 우주, 이 우주라고 얘기하는 게 지속이죠, 베르그손에게. 그러니까 개체의 삶을 살지만 그 개체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저 원리적 차원. 그게 생명의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게 지속이고 시간적으로 말하면 지속이고 어떻게 그런 원리적 차원에 입각해서 개체가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다른 보통의 개체들은 자신의 개체성에 매몰되어 있는 반면에 여기서 베르손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예외적 개인들 있잖아요. 그런 성인들, 특권적 개인들은 자기의 존재의 지평을 전체 생명의 지평 속에서 바라보죠. 그게 이제 공감의 능력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 차원의 공감이 아니라 지성을 경유해서 지성마저도 어떻게 보면 넘어가는 전체 우주적 공감 차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유학에서 말하면 그게 인이겠지. 인이라는 게 어떤 우주적 정서 같은 거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불교에서 말하면 내 마음이 우주의 마음이다. 라고 할 때 그 우주의 마음이라는 게 모든 연기를 깨닫는다는 게 어떤 개체도 그렇게 이 전체 우주의 연기 조건 속에서 이런 방식으로 화할 뿐이다. 언제나 그 전체적인 차원에서 개체를 인식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인의 깨달음이라는 게. 그게 이 창조적인 차원의 가장 극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아도 계속 차이를 살아내지만 인간에게는 이 생명체로서의 인간에게는 그거를 넘어가는 어떤 차원. 그래서 자기의 이 개체적인 차원이 딱 닫힌 차원이라고는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모든 개체는 이미 그 차이를 살아내야만 개체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닫히게 된다는 건 뭐예요? 그런 개체가 이제 자신의 개체성에 매몰되면 닫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회도 닫혔다고 하는 거는 자기의 그 사회적인 이익이라든가 사회라고 자기들이 부르는 어떤 집단이든 이게 우리 사회야 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테두리를 만들잖아요. 예, 그렇게 어떤 특정한 집단성에 매몰되면 그건 닫힌 거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닫혔다고 하는 거는 뭐 개체 자체, 사회 자체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한계 속에 매몰됐을 때를 얘기한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열렸다는 거는 그럼 뭐냐? 어떤 개체라도, 어떤 집단이라도 그것이 그 자체로 그렇게 고립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생명적 차원, 뭐 원리적 차원, 이런 차원에서 인식하면 배타적일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개체가 자기 자신의 개체성에 매몰되어서 우리 안에 지속, 이 생명 자체가 이 개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거를 망각하게 되죠. 그럼 이제 자아만 남게 되죠. 똑같아요. 집단도 그런 방식으로 어떤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또 다른 사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를 망각하게 되면 자기의 사회를 배타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에게 선한 것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게 되죠. 이걸 넘어가는 거. 이걸 넘어가는 차원이 열린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열렸다는 거는 그 직관의 차원, 지속의 차원, 생명의 차원, 모든 개체들을 그러한 개체성으로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그 더 근본적인 차원, 이거와 연관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닫혔다 열렸다는 게. 그래서 이 뭐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인 성인들과 이제 보통의 개체들을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장의 이 도덕적 의무 이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떤 도덕에 하고 좀 이렇게 어떤 도덕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냐면 칸트의 도덕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칸트의 도덕도 뭐 이거 얘기하려고 하면 너무 길지만 칸트의 도덕이 윤리학이 왜 중요하냐? 그 이전까지의 고대 윤리학을 칸트는 이제 넘어섰다라고 보통 판단을 하죠. 근데 이전의 도덕이라는 건 그럼 이전의 윤리학이라는 건 뭐냐? 이전의 윤리학은 이제 질문이 뭐 플라톤이라든가 뭐 스토아파 이런 사람들의 그 고대 윤리학을 읽어보면 항상 질문이 뭐냐면 무엇이 이제 좋은 삶인가? 이 좋다고 하는 게 선이잖아요. 무엇이 좋은 삶인가? 무엇이 선한 삶인가? 질문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그 좋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바로 그 좋음을 실현하기 위해 요청되는 게 어떤 법칙 같은 거죠. 그리고 그 좋음을 실현하기 위해 이 인간에게 요구되는 거는 어떤 덕성이에요. 덕성. 내가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요구되는 덕, 비르투스라고 하는 그 덕성을 요구하면서 이제 이 도덕적인 거를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고대 철학은 그런 점에서 보면 약간 뭐냐면 이게 어떤 보편적인 법칙 속의 도덕을 가두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서양의 고대 철학 후코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의 도덕을 가만히 보면 그때의 도덕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보편적인 법칙이 아니다. 이거는 지금 나에게 좋은 삶을 추구하는 굉장히 개별적인 도덕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것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좋은 삶에 부합하는 덕성을 길러야 되는 거지.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내가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른 누군가에게는 좋은 삶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각자의 좋음을 구성할 뿐이에요. 각자의 좋음을 위한 덕성을 요구할 뿐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천의 방식도 좀 상이하죠. 뭐를 좋은 삶이라고 규정하느냐가 이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뭐 대부분 비슷해 보이지만 어쨌든 그들은 다 각자가 좋음을 규정하는 거예요. 각자 규정한 좋음 속에서 각자의 덕성을 연마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칸트는 뭐냐? 칸트에게는 더 이상 무엇이 좋은 삶인가가 아니에요. 그 좋은 삶을 기준으로 그것에서 법칙을 추론했다면 이제 칸트에게 중요한 건 도덕 법칙 자체예요. 그리고 그 도덕 법칙으로부터 어떤 것이 선이냐가 나와요. 이게 고대 윤리학하고 칸트의 윤리학이 되게 다른 거거든요. 이게 그도 그럴 것이 칸트의 시대는 고대 시대야 조그마한 뭐 마리 폴리스지 그냥 인구 15만 정도의 부족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는 작은 공동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사회적 삶이 그렇게 막 네트워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좁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각자의 공동체 속에서 각자의 좋음을 질문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였어. 그것이 별로 충돌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시대였지만 칸트의 시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죠. 칸트의 시대는 말 그대로 이제 세계라고 하는 관념이 형성되는 시대인 거예요. 인간의 삶이 너무 복잡해져. 그러니까 고대처럼 나의 좋음, 각자의 좋음을 추구하고 그 좋음에 입각해서 각자의 덕성을 기른다고 하면 세계가 난리가 나지.
매번 충돌하잖아요. 시대가 달라진 것이기도 해요. 진짜 이제 현대사회가 시작된 건데 그 현대사회에서는 그래서 고대 같은 식으로 윤리학을 제기할 수가 없게 되죠. 여기에서 이 현대 칸트의 윤리학은 이제 정말 현대적인 차원의 윤리학. 어떻게 이 개인이 추구하는 것이 그 보편적인 도덕 법칙과 일치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각자가 따르는 준칙이 있잖아요. 준칙이라는 거는 법칙하고는 좀 다릅니다. 법칙이라는 건 필연적인 거고 절대적인 건데 준칙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자기가 행동할 때 나름의 기준이 있잖아. 이런 게 준칙이에요. 근데 내 나름의 기준이 있는데 그 내 나름의 기준이라는 게 다른 사람의 기준하고 다를 수 있죠. 여기에서 갈등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칸트가 얘기하는 거를 아주 압축해서 그냥 단순하게만 말하면 내가 행동하는 준칙이 이게 모두에게 보편적인 것이 될 수 있는가를 고려한 한에서 너의 준칙에 따라 행동하라 이 말이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준칙을 도덕법칙으로 격상시킬 때만 너의 행위가 이 다른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욕망하는 것이, 내가 욕망하고 의욕할 때 그 욕망과 의욕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그 욕망을 실행하지 말고 그 욕망이 진짜 자유롭다고 할 때는 어떨 때냐? 이게 이성에 따라서 법칙을 내면화했을 때 그때만 인간은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에게는 자유라는 게 뭐 어떤 철학자들도 자유를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규정하지 않지만 칸트에게 자유라고 하는 건 의지의 자율성이에요. 그리고 그 의지의 자율성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의지, 행동의 기준이 되는 의지가 이 법칙적인 것이랑 일치했을 때 그럴 때가 그게 의지의 자율이거든요. 그래서 그 칸트에게 자율은 의지의 자율성이고 의지의 자율성이란 도덕 법칙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의지가 자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칸트의 그 묘비에 있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내 위에는 별이 빛나는 하늘, 내 마음에는 도덕 법칙. 처음 들어보셨어요? 이거 칸트 실천 이성 비판에 나오는 아주 제일 유명한 구절, 이 묘비에 그래서 있는 구절이죠. 내 위에는 별이 빛나는 창공, 내 마음에는 도덕 법칙. 이게 딱 칸트의 윤리학이야. 그러니까 뭐냐,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구절만 딱 갖다가 묘비에 썼지만 그 실천 이성 비판 결론의 앞부분에 보면 이 구절을 포함한 이제 그 문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되게 감성적이고 아름다운 문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하늘에 보면 별들이 총총 떠 있잖아요. 그 별들은 나에게 감성적으로 뭘 생각하게 해주느냐. 내가 이 무수한 별들이 있는 세계 속에 지금 내가 사는 이 땅이 있는 거죠. 그 별들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발딛고 있는 땅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또 다른 땅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무한함에 대한 감각이지. 내 존재가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구나 하는 것들을 느껴. 이 무한에 대한 경외감이라 그래야 될까? 무한 속에서 유한한 존재에 대한 자각일 수도 있고 이걸 느껴. 자, 그런데 그걸 느끼면서 내가 허무하게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러고 허무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내 마음에는 도덕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나의 인격은 그 구절에 보면 그렇게 돼요. 내 인격 속에서 시작을 해. 나는 어쨌든 나로부터밖에 출발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나로부터 출발해서 이것이 이 무한하게 나와 연결되어 있는 세계 속에서 나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바로 도덕 법칙인 거죠. 난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지만 유한한 존재로서 지 욕망에 따라 지 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도덕 법칙은 내가 느끼지 못하는 어떤
지대에 있는 그 무한한 존재들까지 나를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은 자유롭다는 거죠. 딱 시야가 요만큼에 갇혀 있어가지고 자기한테 지금 좋은 건 좋은 거, 지금 나쁜 건 나쁜 거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는 자유롭지도 않아요. 근데 내 마음에 도덕 법칙이 있는 존재들은 그 도덕적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유한한 실존이 이 전체 세계와 연결돼 있다고 하는 느낌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베르그손이 얘기하는 게 칸트에게는 의무라는 게 뭐냐? 이 도덕적인 판단의 원리에 따라서 행위하는 것, 이게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그 도덕적인 판단은 오로지 이성에서 오는 거고, 그 이성에 따른 도덕적 판단에 입각해서 행위할 때 그것을 칸트는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도덕적 행위는 도덕 법칙에 부합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 의지의 자율에 따라서 도덕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 이런 인간만이 자유롭다. 이게 이제 칸트인데, 글쎄 모르겠어요. 칸트를 이제 여기 뒤에 책에도 뒤에 부분에 보면 칸트 얘기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 있습니다. 뭐 앞에서부터 길게 온갖 철학 얘기를 다 하지만 이제 뒷부분에 칸트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서 이제 내가 영 모른다 그러면 읽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칸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냥 이렇게 겉으로만 보면 그래, 인간의 모든 행위의 기준을 다 전체 필연적인 것으로 상승할 수 있는 도덕 법칙에 일치시켜야 해. 그리고 그 도덕 법칙을 끌어낼 수 있는 거는 이 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초월적인 거예요. 감성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적 세계에서 이걸 해봤더니 좋더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더라. 이렇게 감성적인 경험적 차원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이성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끌어내지는 게 도덕 법칙이거든요. 절대적인 거예요. 이 차원이라는 게.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만 그냥 쭉 들으면 칸트는 오로지 이성을 중시했고 도덕을 이성적인 차원하고만 연결을 시켰다. 이렇게 그냥 결론이 지어질지 모르지만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 칸트가 이야기하는 도덕이라는 게 정말 베르손이 이야기하는 도덕과 열린 도덕이라는 것과 그렇게 막 다른 것일까? 좀 헷갈리는 지점이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다른데 궁극적인 차원에서 이게 그렇게 다를까? 저도 막 헷갈리다가 왔는데 이제 그거는 일단 옆으로 좀 미뤄두고 지금 베르그손은 칸트의 그 도덕적 의무를 이제 어떤 차원에서 비판하냐면 칸트는 여전히 도덕과 도덕적 의무라고 하는 문제를 초감성적인 초월적인 지평, 이성과 도덕 법칙이 초월적인 차원이거든요. 그 초월적인 차원으로부터 이제 이 실천적 차원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문제인 거지, 칸트에게는. 근데 지금 베르그손은 그걸까? 도덕 법칙이 정말 저 초월적 차원에서 이 실천적 차원에 이르는 것일까? 이거를 질문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덕적 의무라는 거는 철두철미하게 이 생명의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의무를 굳이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적인 차원, 현실적인 차원이라는 건 계속해서 생명을 현행화하는 차원이잖아요. 이 생명을 현행화하는 이 차원 바깥에서 가지고 올 필요가 있을까? 그냥 이 차원에서도 충분히 도덕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르그손이 얘기했던 창조적 진화에서 얘기했던 그 긴장과 이완의 차원 있잖아요. 이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중간 지대 어딘가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인간 존재로부터 그대로 도덕을 설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베르그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걸 따라가다 보면 이제 칸트가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오는 차원과 베르그손이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오는 차원이
어쨌든 다르게 설명이 되긴 하죠. 그러나 그것이 인간을 되게 다른 설명을 하지만 이 도덕적 의무를 어떻게 생각했을 때 인간이 자유로울까라는 이 귀결점으로 가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또 그 귀결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차이들만 보면서 일단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뭐냐면 도덕적 의무가 왜 굳이 밖으로부터 필요한 게 요구되는 게 아니라 이 자연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가? 그걸 우선은 이해하시는 게 하나.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열린 도덕과 닫힌 도덕을 이해하는 거. 요거 하나. 요 두 가지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9페이지 뭐라고 이제 앞부분에 쭉 얘기하냐면 이 베르그손에게 사회는 자연에 반하는 게 아니죠. 그건 자연의 요구야. 어떤 것이 자기 혼자 사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 자신의 생존을 이어가는데 더 유용해. 더 유용하다라는 판단 속에서 이루어진 게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는 자연을 극복하거나 자연을 초월해 있는 게 아니죠. 베르손이 보기엔. 이건 자연이 우리에게 강제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9페이지 보시면 사회적 삶이란 공동체의 필요들에 부응하는 다소 강하게 뿌리 박힌 습관들의 체계처럼 보인다. 사회가 일단 그렇게 우리에게 강요된 것이잖아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러다 보니까 형성된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 필요에 부응하는 요 지점이 되게 중요하죠. 필요에 부응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 이렇게 누르는 그게 압력이라고 얘기한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사회적 삶은 일종의 습관의 체계인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습관이 우리한테 압력을 행사한다고 나오죠. 위에서 7째 줄에 압력을 행사해. 근데 우리는 이 습관으로부터 물론 벗어날 수 있어. 싫어 이러고 벗어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또 어떤 유용성에 의해서 이끌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뒤에 범죄자 얘기 들어서 하지만 우리한테는 어떤 일을 저질러서 처벌을 받는다에 대한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고립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이게 더 크기도 하다. 그래서 모든 이 개체가 자기가 고립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압력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다시 사회적 압력에 이끌려. 습관에 이끌려. 이걸 베르그손은 의무감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페이지의 첫 단락 끝부분에 습관에 의해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의무감을 느낀다 이랬어요. 지금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의무를 칸트는 일종의 정언 명령으로 해석을 했지만 여기서 베르그손은 의무감을 느낌의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 우리가 그렇게 사회적인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하기 싫든 좋든 뭔가 따라야 될 것 같다는 것으로 느껴. 그런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10페이지에 넘어가시면 우리가 또 이 습관들이 내가 따르는 그 습관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되고 요구받는 식으로 서로가 관계하고 있다고 느껴. 그러니까 베르그손은 지금 이 도덕적인 것들이 행해지는 그 지평을 아주 구체적으로 힘들 운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장에다 놓는 거예요. 이 느낀다고 하는 거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저 초월적인 힘의 명령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과 관계하고 어떤 힘에 내가 압력을 느끼기도 하고 이러는 그 힘의 장들 속에 있다고 하는 데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느껴. 이걸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또 다 다른 사람들하고 또 다 연관돼 있는 것 같아. 이런 구체적인 지평에서 의무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페이지 아래에서 7째 줄에 하나의 의무가 다른 모든 의무들로부터 이끌어내는 힘, 이란 오히려 각각의 세포가 요소로서 참여하고 있는 유기체의 심층으로부터 빨아올리는 나누어질 수 없고 완전한 생명의 숨결에 비유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느끼는 거 있잖아요.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끼는 이런 것들은 저 밑바닥에 뭐를 깔고 있는 거냐? 그 모든 의무들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힘을 깔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마치 유기체를 가능하게 하는 저 심층의 생명 같은 거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칸트가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과 방향이 되게 반대죠. 저 위에서부터 얘기하는 게 칸트라면 이 베르그손은 저 심층에 나를 이루어주는 저 심층의 어떤 힘, 심층의 에너지 이런 것과 분리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 11페이지에 보면 단락 시작하는 거에서 네 번째 줄에 그러니까 가치 판단들 속에 함의된 도덕적 규범들이 관찰되지 않는 곳에서도 그 어떤 도덕적 규범들이 별로 필요가 없는 부분에서도 사람들은 약간 이 도덕적 규범들을 자연의 법칙과 유사한 것처럼 보려는 태도를 갖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덕 규범이 어디에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길을 걸을 때 질병을 보지 못하듯이 인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뒤에 비도덕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없다 그러면 인간들이 꼭 도덕적 의무감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도덕적 의무감을 느낀다고 하는 건 내가 혼자 살고 있지 않은 이 사회를 전제하기 때문인 거죠. 사회를 전제하지 않으면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거나 중간에 보면 경멸하게 되는 건 자신의 고유한 허약성을 주목하면서부터다. 따라서 사람들이 외면하는 인간성이란 사실은 자기 마음속의 심층에서 발견했던 그런 인간성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악은 숨겨져 있고 비밀은 보편적으로 지켜지므로 우리는 모두에게 속는 것이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아무리 가혹하게 판단하는 척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으로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어떤 영역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 심층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취약성에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은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는 뭔가 이 마음속에 악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선하게 행동하는 걸 보면서 아 쟤들은 훌륭해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일련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베르그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맨 마지막 줄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삶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자기와 타인에 대해서 어떤 환상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이 사회적 삶이 그래서 그렇게 이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런 환상적인 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타인에 비추어서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생기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더 훌륭한 사람들에 대해서 흠모하는 것도 생기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쭉 뒤에 넘겨보시면 15페이지에 보세요. 15페이지에 이제 여기에서 의무 얘기가 나오죠. 아래에서 5째 줄에.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은 유기체의 필연성을 모방하고 있는 필연성. 즉 그가 그것을 창조하는 데 조금은 기여하지만 무엇보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필연성을 굴절시키거나 파괴해 버릴 수도 있다. 유기체의 필연성을 모방하는 필연성이라는 건 이제 그 위에 나오지만 이 위에 맨 위에 나오잖아요. 모든 사태가 사회적 질서가 사물들 속에서 관찰되는 질서를 모방하도록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방식의 윤곽들 속에서 이 그 어떤 질서를 뭐 습관적이든 뭐든 이렇게 모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기체는 각자가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게 아니라 그 필연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개인은 그런 사회의 어떤 단일성이라든가 일관성을 이루어주는 필연성을 파괴해버릴 수 있는 힘이 개인에겐 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도덕적인 딜레마를 얘기할 때 항상 사회의 도덕과 개인의 도덕의 대립 이런 거를 딜레마 상황으로 많이 제시하잖아요. 사회적인 것이 요구하는 건 A야. 그런데 개인은 B를 추구하고 싶어. 이런 불일치 속에서 어떻게 행위하는 것이 도덕적인가? 이런 게 우리가 보통 많이 질문으로 도덕 시간에 제기하는 거지. 그래서 사회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이 이런 방식으로 꼭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어. 그래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식을 동반한 이 필연성에 대한 감정.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 그 사회적인 필연성을 파괴해 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그 필연성을 파괴해 버리는 데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의식. 내가 그래도 이 사회적인 것에 따라서 이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도 더 좋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회적인 것을 따라야 해 라고 하는 느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회 속에 있는 모든 개인들은. 그 느낌이 바로 의무예요. 그러니까 그냥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면 개인과 사회는 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반하지 않고 그 감각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 느낌, 필연성에 대한 감정, 이걸 의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지금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16페이지의 맨 위에 의무와 필연성의 관계는 습관과 본성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의무가 이루어지는 게 이 어떤 필연성에 대한 감정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마치 습관과 본성. 습관이라는 건 뭐예요? 지성이 그 생명체에게 어떤 필요에 따라서 자동성을 부여한 거죠. 나에게 필요한 것, 가장 유용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할 때 이제 그것들을 계속 행하게 되는 데서 자동성이 생겨나잖아요. 이게 습관이죠. 하지만 그 습관은 본성을 잃어버린 건 아니죠. 습관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본성, 자연, 생명의 기반에 있는 거잖아요. 생명의 작동을 어긴 게 습관이 아니죠. 그런 점에서 의무와 필연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랫부분에 따라서 요 단락을 가만히 보시면 되는데, 자, 결론적으로 의무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의무는 외부에서 주어진 거고 욕망은 내 내부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베르소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느냐? 의무는 내가 이거를 어기면 안 될 것 같다는 나의 감각이야. 그리고 그 감각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게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이거는 나에게 압력으로 작동하긴 하지만 그것도 자연이 나에게 명령한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의무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다. 우리들 각자는 자기 자신에 속하는 만큼 사회에도 속해. 이거 다 자연이에요. 사회에 속한다고 하는 것도. 그래서 각자의 의식이 마음의 심층에서 작용할 때는 그 심층으로 더 내려감에 따라 점점 더 고유하여 다른 인격들과 약분할 수 없고 더욱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 인격을 각자에게 드러내 준다면 이게 이제 뭐냐? 저 심층으로 내려가면 저 심층의 의식은 어떤 고유한 거예요. 여기서 베르손이 계속 이제 뒤에도 얘기하지만 인격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는 이 다른 것들로 환원할 수 없는 다른 인격들과 약분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다른 인격들과 공유되지 않는 굉장히 고유한 어떤 인격이 저 심층에는 있어. 하지만 표층은 뭐예요? 표층은 우리가 다른 것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우리 자신들의 표층에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그들과 우리들 사이에 상호 의존 관계를 창조하는 규율에 의해서 닮고 하나가 돼야 돼. 그러니까 다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규율을 지켜야 되고 서로를 모방해야 되고 눈치 보면서 안 하기도 해야 되고 하기도 해야 되고 이건 표층에서 이루어지죠. 근데 저 심층에는 그 사회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들이 좀 약화되는 상태로 고유하게 그 인격적인 상태로 이게 남아있는 거야. 지금 이 두 가지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신의 사회화된 부분에 자리 잡는 것이 우리 자아로서는 어떤 확고한 것에 결부되는 유일한 수단일까? 우리가 충동적인 삶이나 변덕스러운 삶, 후회하는 삶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면 이 표층적인 사회 속의 규율 속에서 모방하고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러나 우리 자신의 가장 심층에서는 만일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 있다면 이 표면적인 평형, 이거는 저 표층에서의 평형이죠. 규율에 따라서 그러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그 느낌 속에서 살아가는 게 표면적인 평형인데 그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종류의 평형. 저 심층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평형 상태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따라야 되는 느낌 속에서 따르는 게 아닌 거지.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나도 해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니까 안 해야지. 이거는 이 표층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평형이잖아요. 근데 저 심층 속에서 일어나는 다른 종류의 평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가 이제 나오죠. 물 위에 떠 있는 수생식물. 뭐 그런 얘기 쭉 하면서 이제 아래, 맨 아래줄에 두 번째 줄. 그렇지만 우리 자신의 심층에까지 파고 들어가는 노력에 대해서는 잠시 동안 말하지 않기로 하자. 그런 노력이 가능하다면 그게 예외이다. 이게 바로 성인들이죠. 그러니까 성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야 되는 규율에 따라서 도덕을 행하는 게 아니죠. 그들은 뭐냐? 저 심층까지 내려가. 저 심층에서 모든 사람들과 합치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도덕이 아니라 아주 고유한 인격 속에서 그 고유한 인격이 이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속에서 이 그 인격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그들의 도덕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존 사회의 도덕을 더 잘 따랐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더할 나위 없이 도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들의 도덕은 기성의 도덕을 따르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저 내면의 심층으로 들어가서 그게 사랑이든 자비든 저 심층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은 거잖아. 그런 점에서 이거는 굉장히 고유한 인격, 다른 인격으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인격으로부터 비롯된 거죠.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 심층에 도달한 자에게 그 뿌리에 기반을 두고 외화되는 도덕성. 이거는 저 표면의 도덕하고는 굉장히 다른 도덕이죠. 이런 게 이제 열린 도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렸다고 하는 건 그런 점에서 뭐예요? 개체의 삶이 이 전체 생명의 흐름 속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자각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도덕인 거지. 그러니까 그들의 도덕은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라로 환원되지 않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십계명은 아니잖아요. 뭘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그 자체 충족적인 도덕이야. 모두를 사랑하라.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라. 이런 의미입니다. 열린 도덕은 이런 의미하고 연관이 돼요. 아직 이건 내버려 두자라고 했지만 예외적인 것이라는 말은 이제 그게 아주 고유한 그 자신과 분리되지 않는 저 심층의 인격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외화되는 어떤 도덕을 가진 그런 도덕을 발산할 수 있는 예외적 인간들. 그리고 이 예외적 인간들에게 감화되어서 나도 저런 방식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자들이 이제 생겨나면 그러면 전체 인류가
이제 변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 삶들이 많아지면. 그러나 거기에서 어떤 독특한 특이한 지점들을 표현하는 건 그런 예외적 개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이거를 약간 밀어두고 보면 우리 자아가 집착할 곳을 찾는 건 어디냐? 17페이지 맨 위에 그의 표면, 즉 다른 외재화된 인격들과 꽉 짜인 조직 안에 그의 삽입점. 자기가 벗어날 수 없이 이 모든 것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 사회의 표층 있잖아요. 조직 안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점의 경고성은 이 연대성에 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상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하면 안 돼. 이것도 일종의 연대적 감각이죠.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연결하는 끈처럼 표상하는 의무는 우리들 각자를 사회화된 그 자신에 연결하고 있다. 그러니까 베르그손은 닫힌 도덕이라고 얘기하는 거. 닫힌 도덕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사회적으로 우리가 연대를 하고 있다는 감각, 이것 자체를 닫힌 도덕이라고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도덕적 의무는 이런 감각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유용성이죠. 근데 이 사회에서의 이런 그 의무감 같은 게 이제 두 개의 극단을 가지고 있는 거지. 하나의 극단은 뭐예요? 배타적인 우리 사회. 배타적인 연대성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 민족주의이기도 하고 인종주의이기도 하고 이런 거겠죠. 근데 이제 그것의 또 다른 저 극단은 뭐냐? 이게 이제 열린 거지. 열렸다고 하는 것은 그 배타적인 게 아니라 이 사회를 확장하는 거지. 사회를 배타적으로 하면 그건 닫힌 도덕이 되는 거죠. 우리 민족, 우리 집단, 뭐 우리 인종 이런 방식으로. 근데 그 사회를 확장적으로 생각을 하면 더 심층적인 차원에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사회가 단순히 우리 사회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전체 보편적인 차원으로 승화가 된다 그래야 되나? 초월이 된다 그래야 되나? 사랑과 자비는 시공을 뛰어넘는 거잖아. 시공을 뛰어넘는 그런 점에서 베르그손식으로 말하면 지속에 대한 감각 속에서 도출되는 도덕인 거죠. 그게 이제 저 극단의 열린 도덕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도덕적 감각이라고 하는 건 닫힘 쪽으로 향하느냐 열림 쪽으로 향하느냐 그 중간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베르그손이 도덕을 두 개로 딱 나누고 종교를 두 개로 딱 나누고 너는 닫힌 도덕을 택할 거야 열린 도덕을 택할 거야가 아니라 우리는 그 양극단을 가진 채로 이런 연대성을 구축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겁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개인과 사회, 개인 속의 사회, 뭐 사회 속의 개인, 요 두 개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게 이제 전체 생명과 개체의 관계거죠. 그런 다음에 열린 도덕, 닫힌 도덕, 열린 사회, 닫힌 사회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쉴까요? 네.